왕가리 마타이는 이 시대 아프리카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고 돌아왔죠. 선진국에 앞서가는 문물과 생활상을 직접 목격한 마타이는 드디어 고국 케냐에서 그린벨트 운동, 그러니까 나무 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스토리 99권 왕가리 마타이 세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7장 그린벨트 운동. 1970년대 초 마타이는 가축에게 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연구하고 있었다. 기생충 연구에 필요한 진드기를 모으기 위해 나이로비 외곽 시골 마을에서 지낼 때였다. 마타이는 마을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기가 자랄 때와 매우 다른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땅이 왜 이렇게 질척거리지? 마타이는 답을 금방 찾아냈다. 흙에 영양분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영양분은 나무 뿌리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있던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고 땅 대부분에 돈을 벌기 위한 차나무와 커피나무를 심은 게 원인이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농장의 소들은 뼈만 앙상했다. 소가 왜 이렇게 말랐어요? 소가 먹을 풀이 없어서 그렇죠. 사람이 먹을 것도 없으니. 농장 주인이 한숨을 지었다. 흙은 영양분이 거의 없어서 소가 먹을 풀도, 밥을 짓기 위해 땔감으로 쓸 나무도, 사람이 먹을 곡식도 길러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영양실조에다 가난을 면치 못했다. 마타이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니에리를 방문했을 때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이 오래된 무화과 나무가 베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구입한 농장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자 무작정 베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얼마 안 가 무화과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이유를 깨달았다.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자 산사태가 일어나고 식수가 말라버렸다. 무화과 나무 아래 흐르던 깨끗한 개울물도 올챙이가 꼬물거리던 실개천도 모두 사라졌다.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가파른 산비탈의 흙을 움켜쥐고 깨끗한 물도 주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땔감과 물을 구하러 더욱 먼 길을 다녀야 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든 끊어버려야 해. 그래, 나무를 심어보자. 이 일은 마타이가 그린벨트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마타이는 환경단체와 여성단체에서도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1975년에 국제여성의 해를 맞아 국제연합에서 주최하는 여성회의가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마타이는 이때야말로 아프리카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식수 부족과 영양실조,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연에 달려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마타이는 그 중에서도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나무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지을 수 있도록 땔감을 줄 것입니다. 나무는 집을 짓게 하고 사람과 동물에게 그늘을 주며 가축들에게 먹이를 줄 것입니다. 또한 나무는 홍수를 막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것이며 열매도 맺을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살아가는 생명력을 주는 것은 바로 나무입니다. 이 무렵 마타이의 남편 무앙기는 저번에 실패했던 국회의원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무한기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서 마침내 당선되었다. 마타이는 무한기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여보, 당신이 일자리를 약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거예요? 그건 선거운동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신경 쓰지 마요. 무한기의 대답에 마타이는 실망했다. 거짓말을 할 순 없어요. 그랬다간 그들이 다음엔 당신을 뽑지 않을 거예요. 마타이는 무한기의 공약이 지켜지길 바랐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나무를 심어주는 회사를 차렸다. 가난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부잣집 정원을 관리하면서 나무가 없는 지역에 묘목을 심자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마타이는 모은 돈을 다 쓰고 말았다. 결국 마타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묘목장의 꿈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마타이는 나무 심기 정식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타이는 나무 심기 운동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국가적인 일로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그루씩이란 구호를 내걸고 많은 단체를 찾아가 나무의 중요성을 설득하였다. 이 나무 심기 운동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사막화를 막아서 우리 삶의 공간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타이를 무시하며 삼림에 관한 학위가 없음을 문제 삼았다. 당신은 삼림 전문가가 아니잖아. 학위도 없고. 돈이 되는 차나무를 심어야지 무슨 소리야. 마타이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무를 심는 데는 학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1977년 무렵에는 나무 심기 운동이 농부와 학교, 교회로 알려지면서 운동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마타이는 나무를 심고 키우는 데는 여성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나무와 땅을 잘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난한 여성들은 마타이의 말에 의문을 가졌다. 나무를 왜 심는 거예요? 우린 먹고 살기에도 하루하루 바빠요. 마타이는 왜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침착하게 설득했다. 나무를 심으면 멀리 땔감을 구하러 갈 필요도 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나무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물을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린 굶어 죽을 거예요. 여러분이 묘목을 심을 때마다 돈을 줄 거예요. 그럼 나무도 심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나무 한 그루당 4센트 정도면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가난한 여성들에겐 그것도 희망이 되었다. 여성들은 하루 종일 가축과 곡식을 돌보아도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땅에 심기만 하세요. 콩이나 옥수수를 키우듯이 심고 잘 자라길 기다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여성들은 마타이의 말대로 나무를 심었다. 마타이는 사람들에게 묘목을 한꺼번에 1000그루씩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심어서 나무들의 벨트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케냐에도 그린벨트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무 심기 운동을 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묘목과 차량을 기증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쳤다. 그 사이에 마타이는 나이로비 대학교의 첫 여성 교수가 되었다. 마타이는 남녀 차별과 부족주의를 이겨내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일만 남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타이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마타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무한기가 짐을 싸서 집을 떠나버렸다. 마타이는 무한기가 떠난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아프리카 여인, 성공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마타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리고 3주간의 이혼 재판에서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무한기가 재판에서 마타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 때문에 자기가 병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마타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과 언론에서는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 그녀를 조롱하고 비난했다. 아내가 지나치게 많이 배웠고 지나치게 성공했다. 남편 말을 안 듣는 고집 세고 거만한 왕가리. 이것이 무한기가 마타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이유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댔다. 아직까지 보수적인 케냐에서는 많이 배우고 독립적인 현대 여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마타이의 삶은 무한기와 이혼하면서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무한기에 대한 배신감, 사람들의 손가락질, 뿌리 깊은 여성 차별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마타이는 넘어지지 않고 더욱 강해지리라 결심했다. 이런 일로 숨으면 앞으로 케냐에 성공하고 재능 있는 여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마타이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그린벨트 운동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은 아이들이었다. 또한 곁에서 응원하는 친구들과 동료들 덕분에 마타이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제8장 우후루 공원을 지켜라. 1982년의 어느 날 노르웨이의 삼림학회 이사라는 사람이 마타이를 찾아왔다. 이때 마타이는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앞날이 보장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놓은 상태였다. 우리는 당신이 추진하는 그린벨트 운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당신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마타이가 나이로비의 우후루 공원에서 주최한 나무 심기 행사에 관한 기사를 보았던 것이다. 수많은 단체들과 외국인, 어린이까지 수백 명이 함께 손에 묘목을 들고 행진해서 전 세계 언론에 큰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통해 마타이는 노르웨이 삼림학회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또 유엔 여성 지원 기금에서 지원금을 받아 그린벨트 운동을 확장할 수 있었다. 마타이는 농사와 살림, 육아로 바쁜 여성들이 집 가까이에서 나무를 돌보기 편리하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묘목장을 세웠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묘목이 살아남으면 보상금을 주었다. 마침내 그린벨트 운동은 600여 개 마을 공동체들이 관계망을 연결하여 6,000곳 이상의 종묘장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마타이는 1983년에 케냐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이듬해에는 또 하나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웨덴의 바른생활상을 받았다. 또한 1989년에는 테레사 수녀와 함께 세계의 여성상을 받으면서 마타이는 세계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고국 케냐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마타이를 공격했다. 케냐 정부는 마타이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1978년에 데니얼 아랍 모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케냐에서는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다. 모이 대통령은 당선에 성공하자 재빨리 자신의 권력을 다져나갔다. 가장 먼저 자신에게 방해가 될 시민사회단체의 후원금을 줄이고 조직을 해체했다. 정부 허가 없이 한 장소에 9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것도 불법이라며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 신문과 방송까지 통제하였다. 정부의 부정부패는 심각해져서 권력자들이 나라의 세금을 함부로 쓰기 시작했다. 케냐의 땅과 국립공원을 나누어 가지고 개발이라는 이유로 울창한 숲을 파괴했다. 독재 정부는 부정선거를 일삼아 더러운 권력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럴수록 점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제 그린벨트 운동은 환경이나 여성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일부가 되었다.
1989년 가을에 법학을 공부하는 한 청년이 마타이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정부가 우후루 공원에 고층 빌딩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60층 높이의 빌딩을 짓고 모이 대통령의 거대한 동상까지 세운대요. 뭐라고요? 나이로비의 허파와도 같은 우후루 공원의 말이에요? 우후루 공원은 나이로비 도시 한가운데 있는 공원으로 잔디밭과 오솔길, 호수와 울창한 나무가 있어 이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휴식과 신선한 공기를 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호텔, 골프장, 축구장 등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탓에 우후루 공원의 녹색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군요. 마타이는 정부에 항의하는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신문과 잡지, 해외 언론에까지 정부가 우후루 공원 개발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우후루 공원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며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자연을 해치고 고층 빌딩을 세우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자연을 그대로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마타이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왕가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왕가리는 이혼한 여자야. 여자가 살림이나 할 일이지. 너무 설쳐대는군. 마타이는 결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사무실을 빼앗기고 짐을 싸야만 했다. 마타이는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유명 신문사와 방송사에 우후루 공원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투자가들에게 우후루 공원에 고층 빌딩을 짓는데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독재 정부가 가난한 국민들의 돈을 빼앗고 무력으로 평화 시위를 진압한다는 사실도 고발했다. 마침내 1990년 1월 29일 정부는 고층 빌딩 건설 계획을 변경했다. 외국의 투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2년 뒤 우후루 공원을 둘러친 울타리가 철거되었다. 정부가 우후루 공원의 개발 계획을 모두 포기한 것이다. 마타이와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소리쳤다. 지금 우후루 공원으로 갑시다. 모두 가서 춤을 춥시다. 승리의 춤을. 마타이와 사람들은 공원에서 춤을 추었다. 전쟁에서 이긴 전사처럼 열정적으로. 정부는 우후루 공원 개발이 무산되자 그린벨트 운동단체와 마타이를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했다. 언제 그녀의 목숨을 노릴지 모를 정도로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경찰이 마타이의 집을 찾아와서 소리쳤다. 문 열어! 절대로 못 열어요. 마타이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했지만 그 사이 경찰이 톱질을 해서 창문의 강철 고리를 자르고 집 안으로 쳐들어왔다. 마타이는 곧바로 체포되었고 감옥에 끌려갔다. 마타이의 죄명은 사악한 소문을 유포한 죄와 치안방해죄 그리고 반역죄였다. 반역죄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죄목이었다. 마타이는 오물로 가득한 더럽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서 담요도 없이 자야 했다. 마타이는 추위와 습기 때문에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팠고 양쪽 무릎에는 관절염이 생겼다. 관절염이 심해진 나머지 나중에는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걸을 수도 없었다. 재판을 받으러 나온 마타이가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했다. 도대체 왕가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람을 반은 죽여놨잖아. 사람들은 소리치고 분노했다. 마타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여성들이 모여 울부짖었다. 그녀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왕가리, 케냐의 용감한 딸.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타이는 관절염으로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타이는 퇴원하자마자 우후루 공원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왕가리처럼 잡혀간 청년들의 어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단식 투쟁을 하고 기도하였다. 마타이는 그녀들을 돕기 위해 법무장관을 찾아갔다.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세요. 우리는 저들이 풀려날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겁니다.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죄 없는 국민들을 가두고 잔인하게 고문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폭로하겠어요. 법무장관은 마타이를 달래듯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들들을 곧 풀어주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어머니들이 모여있는 천막을 습격했다. 천막 안으로 최루탄을 쏘더니 경찰봉으로 사람들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한 덩어리가 되어 경찰에 항복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때였다. 몇 명의 어머니들이 윗옷을 벗어 시퍼렇게 멍이 든 가슴을 내보이며 경찰 앞에 서서 소리쳤다. 자, 보거라. 이 피멍든 가슴이 보이느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들의 용감한 행동에 충격을 받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머니 나이의 모든 여성들을 자기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된 어머니들의 비폭력 저항은 케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결국 케냐 정부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석방했고 마타이도 비로소 단식 투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마타이는 오랜만에 포근한 침대에 누웠다. 딱딱하고 불편한 성당 벤치에서 잠들면서 불편함도 모르고 1년을 지냈던 것이다. 마타이와 그녀의 그린벨트 운동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지만 케냐 정부로부터는 많은 핍박을 받았네요. 케냐 독재 정부의 방해와 위협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마타이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금성출판사의 드림북스 피플 스토리 99권 왕가리 마타이 마지막 편도 기대해주세요.